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이 전 세계 실시간 생중계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2차 실무회담을 열고 의전, 경호, 보도 등 세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부터 모두 발언, 기자회견 등 당일 일정의 주요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간의 종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4월 1일을 전후로 극비리에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최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에게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서 전달한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계좌 분석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JTBC 뉴스룸에 이어 9시부터 손석희 앵커의 진행으로 원내대표 4인 긴급 토론을 100분간 진행합니다. 주제는 김기식 드루킹 논란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 집안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직함이 없는 총수 부인 이명희 씨가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유명 바둑 해설가인 김성용 구단이 9년 전 외국인 여성 프로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봄 햇양파 수확철을 맞은 전국 최대 양파 산지 전남 무안군입니다. 3년 만에 찾아온 풍작이지만 수확을 포기하고 이렇게 산지 폐기를 결정하는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7일 전 세계의 시선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북은 2차 실무회담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순간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적대적 군사 대치 상황을 버리고 평화체제를 확실하게 약속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남북 간의 종전 문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이달 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2차 실무회담 결과부터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두 번째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27일 정상회담 때 생중계를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생중계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 준비에 돌입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생중계를 제안했고 2차 회담에 북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담은 보도와 경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좁힌 뒤 다시 전체적인 일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일정은 물론 두 정상의 동선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북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일정 등은 그 협의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은 모두 12명으로 우리 측에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해줬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 연결했을 때 마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의 틀이 갖춰져 가는 건데 그 내용, 즉 의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다음 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의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까지 동의해서 잘 마무리될 경우에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자는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적대 행위 금지 같은 의미가 합의문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 체제인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의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are discussing an end to the war. So subject to a deal,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at. 다만 청와대는 종전선언의 주체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맞지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청와대가 약 1시간 전에 정상회담 생중계 등 합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생중계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등이라고 앞서서 보도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중계되는 겁니까?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까지 모두 생중계가 될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그리고 인사말 등도 생중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정상회담이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회담 내용을 전하는 말 등도 생중계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현재 발표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이 또한 생중계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자, 아까 처음에 보도를 해드릴 때 주요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회담의 그 내용 자체가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지금 정재윤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회담 그 장면만 그 과정만 빼놓고는 대부분 생중계가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동 동선을 생중계한다라는 것은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일단 걸어서 넘어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걸어서 넘어오든 차로 넘어오든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모두 생중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네,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차를 두고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북한이 생중계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실상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설주 씨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청와대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종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는 그것을 매우 축하한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한반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로 전환하는 걸 뜻합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이 되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유도하는 방법이자 목표인 셈입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 등 이런 표현
사전 구체적인 표현을 넣는 걸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회담 합의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주변국들이 함께 만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트위터에 폼페이오 지명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북한에서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면서 비핵화는 세계에 매우 좋은 일이며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극히 높은 최고위급 대화를 했다고만 언급해서 접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We have had direct talks at very high levels, extremely high levels, with North Korea. And I really believe there's a lot of goodwill,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최고위급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사안에 정통하는 관계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부활절 주말 극비리에 방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을 전후해 폼페이오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만남은 북미 정상이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프로그램에 관한 직접 대화를 하기 전에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IA 전담팀을 가동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을 주도해온 폼페이오를 대통령 특사로 보내 김 위원장과 사전 대화를 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방북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선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오산의 미국 공군기지를 경유해 방북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달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특히 앞선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들을 이지은 기자의 리포트로 먼저 확인하시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존경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폼페이오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에 갔다 와 열흘쯤 지나섭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첫 정상회담을 준비는 하고 있냐고 우려했는데 폼페이오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There is work being done today in preparation for the president's proposed meeting with Kim Jong-un. So, American people, you should know there's work being done in preparation for that. 비핵화 합의를 이끌 수 있겠냐고 묻자 이번엔 이렇게 답합니다. No one is under any illusions that we will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the president's meeting. 폼페이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비핵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어떤 식으로 미국에 내놓을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He's going to be looking for something more than a piece of paper.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트럼프의 오늘 발언과 폼페이오의 청문회 답변을 종합해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의 회동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최고위급 만남을 확인한 건데 그쪽 시간은 이른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일정 이게 4월 초로 지금 대략 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활절 주말, 즉 이달 1일을 전후에 방북했다고 전했고 CNN 등은 이달 초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1일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찾았을 때 한 발언입니다. 내가 이틀 뒤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하려 했는데 4월 초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어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다. 오늘 왔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예. 미국에서 4월 1일 출발할 경우 시차상 4월 2일에 도착하게 되는 만큼 당시 김 위원장이 말한 4월 3일의 중요한 정치 일정은 바로 폼페이오와의 회담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른바 이제 최고 복심이라는 폼페이오를 북한에 보낸 것, 이거는 이미 의제에서 상당 부분 적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단판을 짓는 성격이었는가, 아니면 초반에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였는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폼페이오는 미 행정부에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의 방북은 트럼프가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판이라기보다는 방북 시기상 초반 실타래를 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전하려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꾸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한 얘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서 돌아와서 청문회에서 한 발언, 조금 전에 저희들이 조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곱씹어볼 대목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네, 먼저 첫 정상회담에서 단번에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환상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발언인데요. 예.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크게 만족할 만한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예. 김정은은 종이 조각의 보증서 그 이상을 원한다는 발언도 김 위원장이 밝혔거나 시사했을 비핵화 합의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떤 계약서 같은 종이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종이장 이상의 무엇인지가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후에 공동선언 같은 이런 그 상징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명확한 보상안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촉구일 겁니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일주일 뒤쯤 획기적 대북 제약 마련을 지시한 대목입니다. 북미 회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종전 합의, 즉 평화체제 전환뿐 아니라 북미 수교, 대규모 경제 원조, 경제 특구 공동개발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정상화, 그리고 테러 지원국 지적 해제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5군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될 것인가? 평양을 비롯해서 몽골,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후보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회담 장소로 선호하는 곳은 평양입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에어포스원이 내리면서 회담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다면 추후엔 워싱턴이나 마라라고 리조트로 김 위원장을 부를 명분도 생깁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곳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입니다. 북한과 가까워서 김 위원장의 전용기로 이동하기가 쉽고 몽골 정부도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물망에 오른 곳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동남아와 유럽도 후보 5곳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나 또 냉전 시대에도 중립을 지키면서 비동맹 외교를 펼쳐온 인도네시아, 이외에 싱가포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유럽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난달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방문해서 마르고트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과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의 사실상 북한 접촉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물밑 조율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제네바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일명 드루킹 관련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루킹으로 불린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작을 위해서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왔던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함께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한 박모 씨는 지난 1월 드루킹 김모 씨 지시를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건넸습니다. 이후 드루킹과 박 씨 등 일당은 이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댓글 추천이나 공감 표시 등을 할 때 여러 개의 작업을 한 번에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어떤 경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인력을 충원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15개 금융회사에서 드루킹 일당 명의로 된 30여 개 계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 대의 구입 시기와 통화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의 평소 언행에 대한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한 카페의 한 핵심 회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김 씨가 악플을 달라고 지시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인 삼합회까지 들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일명 드루킹 김모 씨는 자기 카페의 핵심 회원 약 500명만 초대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들어있던 한 회원은 김 씨가 회원들에게도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악플 비추 눌러주세요. 선풀은 내려주시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일배 수준이라는 댓글들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지시 끝엔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연병 거지 보내겠다. 회원 중에 산악회 뭐 있다. 조폭 회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듣기 사실은 협박이죠. 김 씨가 평소 인맥을 과시해왔기에 이런 말도 무시하기 힘들었다는 게 회원들의 얘기입니다. 특히 경찰이 찾고 있는 활동 자금원과 관련해선 회원들에게 강연 동영상 등을 사실상 강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몇백씩 넘겨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강의당 3만 원이니까 비누 팔고요. 파키스탄 원당 수입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죠. 야당은 당시 고소 고발 취하 대상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민주당의 윗선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국민의당이 민주당 측의 요구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 건은 모두 9건입니다. 이 중 한 건에는 성명 불상자 14명이 표시돼 있는데 댓글 게시 등의 혐의입니다. 이 14명 중에 한 명이 드루킹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고소고발 취하를 협의했던 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고발된 민주당원들이 더 있었는데 이 사건만 콕 집어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나 캠프 핵심 관계자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악랄한 여론 조작의 범죄 행위들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선거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사건은 2012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8년간의 사무실 운영 비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 드루킹 사건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보신 것처럼 지난 대선 쪽을 자꾸 향해 가자 청와대도 오늘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나온 청와대 공식 논평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 행위에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으로 야당의 공세가 민주당을 넘어 청와대로까지 향하자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대선 이후 국민의당의 민주당이 드루킹 김 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발인이 문펜으로 되어 있어 고발당한 문펜 14명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 팬클럽 회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줬다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만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경공모의 일부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내용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500만 원이면 보안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매크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공유했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이디를 바꿔가며 의견을 작성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전자담배 업체였습니다. 업체 사무실 안에선 매크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지금 개발만 하고 있어가지고. 개발한 매크로를 광고업체에 판매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업체 개발자에게 매크로를 제작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이 뭐든 다 되고요.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패드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기간은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잡고요. 비용은 보통 한 500부터 시작하세요. 이처럼 고급 기능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크로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형 커뮤니티에 게시된 매크로 프로그램과 상세 사용법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는 것부터 뉴스 기사를 클릭해 댓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인당 3개로 제한돼 있는 네이버 아이디를 대량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이트에선 아이디 1개를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은 불법 매크로 사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뉴스룸 1부를 끝내고 잠시 후 밤 9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토론을 10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이슈로 떠오른 드루킹 논란과 함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를 둘러싼 문제, 남북 정상회담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사건 이후에 갑질 논란이 한진그룹 총수 집안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씨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대한항공이나 칼호텔에서 어떠한 직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총수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씨에게 잘못 보이는 바람에 그날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사례도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씨가 대표로 있는 인천 하얏트 호텔입니다. 2층 정원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일어난 사건은 아직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한 직원이 화단에 들어가 있던 이 씨를 몰라보고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함께 일했던 동료는 말합니다. 뒷모습만 보고는 그분이 뭐 사모인지 조양 회장인지 가족인지 모르잖아요. 할머니 여기 함부로 얘기해 보시는 게 아니라고. 그 친구가 그날부터 못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뭐 포옹과 욕을 했었고. 또 다른 갑질에 대한 증언도 나옵니다.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가 무대입니다. 사모, 그럼 이 상남매가 거의 매일 와요. 온다고 치면 전 직원은 일단 스탠바이예요. 그런데 라운지에 들른 이 씨가 준비해둔 음식이 식었다며
접시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떠다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현민 나온 것처럼 음식을 이렇게 서비를 하냐고. 당시 이 씨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조리사는 취재팀의 자괴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물품을 세관도 거치지 않고 들여온다는 의혹이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물건을 직접 운반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대로라면 총수 일가는 항공기를 사실상 개인 택배처럼 썼습니다. 유럽의 고가 의류부터 프랑스산 디저트, 심지어 일본 초밥까지 다양한 물품을 기내에 실어 날랐는데 무관세 통과는 물론이고 검역도 안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총수 일가의 화물은 일명 퍼서케어로 취급됐습니다. 퍼서, 즉 사무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물품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긴급 문서나 중요 장비가 그 대상인데 대한항공에선 주로 사주들의 개인 물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사주 일가의 개인 물품들이 고급 상자에 담겨 기내 냉장고나 옷을 넣어두는 공간에 실렸다고 말합니다. 달걀처럼 깨질 우려가 있는 것은 승무원이 무릎에 올려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전담 직원이 올라와 바로 물건을 받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쓸 고가 모자부터 프랑스산 디저트,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만든 초밥까지 운반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망고 등 해외 과일을 들여오기도 하는데 공식 통로를 거치지 않아 검역을 안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해당 제보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처럼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곧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에게 유리컵을 던졌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를 녹음한 파일이나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광고 대행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 이모 씨에게 회의 도중 유리컵을 던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전무가 음료를 뿌린 데 그치지 않고 유리컵까지 던졌다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를 녹음한 파일이나 직원들 간의 문자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곧 마무리하는 대로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시점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이모 팀장 얼굴에 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무 측은 음료를 뿌린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항공사 등기 임원을 지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인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즉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지냈습니다. 국토부의 담당 부서는 관련 제도상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진에어가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둑계에서 여성 프로기사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해설가이자 프로기사인 김성령 구단이 외국인 여성 프로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는 바둑계의 또 다른 성추행 사건도 올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국기원 홈페이지 내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외국인 여성 프로기사 A씨가 9년 전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일을 밝힙니다고 운을 뗀 뒤 2009년 6월 5일 바둑 해설가인 김성룡 구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온 A씨는 외국인 여자 기사로서 그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실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지금 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해당 게시판에 올린 글은 본인이 작성했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구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좀 해명을 하려면 그동안은 좀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엔 또 다른 성추행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여성 프로기사 B씨는 18살 때 도장에서 선배 기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프로기사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국기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구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앞으로 바둑인 자선결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수시로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쪽지를 붙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여학생들은 결국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다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소에 여학생들을 부를 때 저속한 표현을 쓴다는 글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 남학생들도 교내에서 성추행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 교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자습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화풀이 하신 적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다들 좀 힘들어요. 특히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말라고 무마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안 해도 내가 이걸 말지 말아야지. 교내 곳곳에는 항의 쪽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교육청은 내일 전교생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면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의견에 따라서 이틀 전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비나 쏟아져야 겨우 공기가 맑아지는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마음 놓고 숨 쉬어본 날이 며칠이나 될까? 물론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중국 쪽으로 눈을 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대기질이 크게 나아졌다면서 잇따라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안 믿을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나아졌다면 우리도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중국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베이징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개와 뒤섞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난달 26일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기 상황은 어땠을까?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진들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를 포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베이징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 시료입니다. 진한 흑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요, 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달 26일 세제곱미터당 11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세제곱미터당 194 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날 베이징의 대기질도 매우 심각했던 겁니다. 27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8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해 오래 지속되는 특징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역추적해봤습니다. 중부 내륙의 산업단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위도로 보면 우리나라와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을 듯한 이곳 베이징 도심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중국 환경부가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에도 초미세먼지가 자금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이 될수록 초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중부 내륙의 타이유안과 정저우, 스자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철강과 재련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산업지역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베이징보다 높고 또 그 산업지역에 갖고 있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이동하기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북쪽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걸로. 문제는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5년부터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Some of those restrictions resulted in industries in other parts of China increasing their output. Last winter it meant that some other parts of China actually saw negative progress in terms of air quality. 해당 지역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위도와 비슷한 지역들입니다. 중부 내륙에 집중된 미세먼지가 베이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번 주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단속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장비도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다리 진입로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순간 포착해 기준치 준수 여부를 보는 첨단 장비입니다. 기준치를 넘긴 차량에는 개선 권고문이나 개선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방금 지나간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어 나쁜 표시가 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과는 달리 해당 차주에겐 경고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격 측정 장비가 경유차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경유차 배출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2차 생성률의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이제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은 이제 단속하지 않고 경유차에게 매연만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작년에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2020년까지는 경유차 배출 물질 단속을 못하거나 지금처럼 사실상 가짜 단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JTBC는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만 요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또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결석하는 걸 허용하는 정책을 이달 초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유치원생보다 훨씬 수가 많지만 담당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도 없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김보람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기관지가 약한 4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지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외출을 하거나 하면 콧물도 나오고 뭐 가래도 끼고 진짜 심할 때는 눈곱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로. 하지만 무작정 결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에 11일 이상 나가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해도 사실 좀 눈치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비용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처럼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해주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지난 5일 정부 대책에서 어린이집은 빠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방안 역시 어린이집은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발표 다음 날에서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대책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대책 발표 전에 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56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 경기, 광주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차분한 경쟁을 주문해왔지만 이미 달아오른 경선 현장에선 후보들 사이에 송곳 같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서울, 경기, 광주 경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경선 레이스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흥행카드인 만큼 공방은 격해진 상황입니다. 서울에선 박원순 시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승부를 결선 투표로 끌려는 견제가 이어집니다. 마치 시민들이 제안한 것처럼 얘기해서 시민 탓을 하느냐. 평소에 그렇게 남 탓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서울시정에 전념하시려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시정에 전념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경기도에선 여권의 막말을 해온 트위터 계정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그 계정에 이 후보의 가족 중에 한 분의 아이디,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미 고발하셨고 뭐 조속히 수사한다는 입장도 다 나왔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광주에선 공무원 출신인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을 놓고 진실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경선의 상처가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던 남성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이 간호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소속 4년차 간호사 최모 씨는 지난 15일 저녁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성실한 것으로 유명했던 최 씨가 이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가족들은 최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최 씨는 다음 날 새벽 1시쯤 병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주사기가 있었고 최 씨의 왼팔에는 주사 자국도 보였습니다.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없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최 씨가 15일 오전 7시 퇴근 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병원 내에선 중간 연차인 최 씨에게 업무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 유인수 나가고 신규들은 계속 들어오고 근데 신규들은 파견을 나고 이게 인력 구조가 너무 형편없이 돼버리니까.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26명인데 3년차 이상이 9명, 나머지 16명은 3년차 아래입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근무 패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사기와 피에 남아있는 약물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감정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내 약물 관리 상태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아주 잠깐 진료받고 끝나는 게 대형 종합병원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군데 대형 병원에서 15분 심층 진찰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동네 병원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병원도 환자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내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립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몇 분 안 됩니다. 가세요. 됐습니다. 그럼 끝. 그래도 아쉬우셨어요? 아쉽죠. 건보공단 조사를 보면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은 9분 정도 진료를 받길 바라지만 실제 진료 시간은 평균 6.2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3년 전보다 2분 늘어난 겁니다. 때문에 19개 대형 병원에서 진료 시간 15분을 보장하는 심층 진찰 제도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동네 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꼼꼼하게 진료하면 큰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환자나 병원 모두 반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현재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병원이 받는 진찰료는 초진 기준 15,000원입니다. 정부는 심층 진찰료로
26,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15분 환자는 받을수록 손해인 겁니다. 시민들도 2배 가까이 오는 진료비는 부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실 일반 작은 소아과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항운노조 채용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항운노조가 항만의 모든 작업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부산 항운노조에 이어서 동해 항운노조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화물선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는 모두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역 작업은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역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선 항운노조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원 동해 항운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어차피 소환이 되면 하셔야 되겠죠. 네. 어차피 위원장님 대표님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이어 2번째 경찰 수사입니다. 2015년 9월부터 노조와 하역회사, 관련 정부기관 등 노사정이 합의해 직원을 채용하도록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바뀐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데 관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 협의에 나서는 한편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대중주점 체인 업체인 웨더스푼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매달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떠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9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웨더스푼이 본사는 물론이고 각 매장이 운영하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느라 고객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any of us are fed up with social media and think it's got damaging effects, and a lot of people are on it far too much. It doesn't do them any good. 웨더스푼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사 소식 등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지원부터 브랜드 홍보까지 소셜미디어가 중요 마케팅 수단으로 꼽히지만 효과를 보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이탈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재 업체 유니레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불법 콘텐츠를 막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광고를 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이어 2,500만 명의 팬을 거느린 잡지 플레이보이도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 출하되는 햇 양파는 달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올해는 3년 만에 농사가 풍작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얼굴은 어둡습니다.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양파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해안 바다 끝자락과 맞닿은 나지막한 구릉은 온통 푸른 물결로 뒤덮여 있습니다. 푸른 양파대 아래에선 다 자란 양파가 흙 위로 흰 얼굴을 드러냅니다. 전국 최대 양파 산지 전남 무안군 양파밭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햇 양파 수확철이 시작됐습니다. 한창 농가들은 일손으로 바빠야 될 시기인데요. 이렇게 밭에는 다 자란 양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봄 날씨가 따뜻하면서 생육이 빨라져서 햇 양파 수확량도 10% 이상 늘어났는데요. 가격이 폭락하자 수확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알싸한 양파 특유의 맛 대신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많아 상품에 해당하는 양파들입니다. 드셔보시면 그 사각사각한 맛이나 양파가 아니고 과일 같지 않습니까? 최근 2, 3년 동안 작황이 좋지 않았던 햇 양파는 재배 면적 증가와 날씨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1kg에 1,400원대였던 햇양파 도매 가격은 최근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팔아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고생해갖고 한 것인데 이렇게 가라 아픈 마음 속이 지금 농사꾼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아니겠죠. 주산지인 전남 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972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36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근까지 농가 1,000여 곳, 재배 면적의 14%가량은 수확 대신 산지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양파밭 위로 트랙터가 지나간 뒤의 모습입니다. 양파들을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잘게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을 재배한 농민이더라도 산지 폐기 이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 작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근 또 다른 밭에도 산지 폐기 결정을 알리는 깃발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양파 최대 산지, 갈아 엎어진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매년 4, 5월 수확하는 햇 양파는 품종 특성상 수분이 많아 빠른 기간 내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쉽게 상품 가치가 훼손되고 맙니다. 수확을 앞둔 햇 양파입니다. 이렇게 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렁물렁하고 수분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단맛이 강하고 맵지 않은 햇 양파의 품종 특성상 이곳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유통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가 늘지 않는 한 마땅히 처리할 방법도 없고 장기간 저장도 불가능해 저온 조정을 통한 물량 출하 시기 조절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파는 6월 이후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입니다. 지금 수확되는 이 양파는 조생종 양파라고 해서 저장 기간이 짧고 보통 일주 전후로 해서 정부는 양파 5만 톤가량에 대해 시장 격리와 소비 촉진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매년 반복되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산물을 제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의 어떠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많으면 산지에서 갈아엎고 모자라면 이듬해 수확량을 늘리는 현재 뒷북식 농업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기후 예측과 계획적인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정확하게 1분 후에 오늘 긴급 토론회를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의 현안들을 놓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현안들이 많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4분이 어렵게 모두 모였습니다. 뉴스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1분 나간 사이에 지금 저쪽에 다 와 계신데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룸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